네,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9월 고2학평 32번에서 37번 우리 과학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가나 두 지문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되게 길이도 길고 문항수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던 어떤 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고, 그죠? 그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래도 문제 자체를 푸는 데는 또 이제 물론 이제 어려웠던 문제도 있지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하며, 우리 햅틱 반응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 스마트폰 쓰다 보면 햅틱 반응이 있다. 자, 이런 것들 많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햅틱 반응이라고 했을 때 뭔가 눌렀을 때 그게 반응되는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는 걸 우리는 햅틱 반응이라고 하죠. 자, 그거 관련된 게 햅틱 장치는 라고 하며,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선 이 햅틱 장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손을 통해서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햅틱 장치의 어떤 기능을 드러내주고 있네요.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 물체를 만지면 가상 환경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체를 만지는 게 아닙니다. 가상의 물체를 만지는 겁니다. 가상 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포스 피드백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포스 피드백이란 이제 가상 환경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신호. 자, 그러니까 뭔가 진동이 오는 그런 어떤 신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 피드백으로 인해서 이제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는 인식, 자, 이런 포스 피드백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능까지 정의와 기능을 내려주고 있네요. 자, 아직까지는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런 진동 촉감은 그냥 진동이 오는 그 촉감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햅틱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맞죠? 우리 진동 촉감, 이게 보통 햅틱 반응이라고 했을 때 주로 쓰이는 거니까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이 될 겁니다.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앞전 소자라는 또는 앞전 구동 장치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수능 특강과 그 다음에 우리 9월 모평이었나? 그때 기출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즉 앞전 효과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면 조금 더 쉽게 인식이 될 수 있었겠죠. 우리 앞전 효과는 보통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로 나뉘어지는데,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변형,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과 전압을 줬을 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2차 앞전, 이 모든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앞전 소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주로 수동 진동자를 많이 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자,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자, 그 내부에는 한쪽에는 양전기, 반대쪽에는 음전기, 양의 전기와 음의 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면에는 양전기, 한 면에는 음전기를 띠는 그런 쌍극자들이 엄청 많이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한 후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인장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장 현상이라는 게 우리 인장이라는 게 늘어나는 걸 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장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뭐죠? 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반대로 자 이제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왕 대립이죠. 연결하면 즉 양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음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음극과 양극을 연결하는 것에 따라서 인장 현상과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계속 만약에 반복되면 이게 바로 진동인 거죠. 그래서 이때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 자 그러면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된단 말은 이 연결되는 전압이 맞죠? 양전기와 음전기가 음극과 양극 이 방향이 계속 바뀌면 빠르게 바뀌면 바로 이 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이 말은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뭐가? 전압이 커진다 이 말이겠죠. 그죠?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인장과 수축의 정도가 수축이 반복되면 진동이 발생하니까 전압이 커질수록 인장과 수축 정도가 커진단 말은 전압이 커진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동이 커진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 뭐가 가능하다? 진동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진동수와 그다음에 진폭을 조절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그 진동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초에 몇 번의 진동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요 헤르츠와 관련된 겁니다. 즉 1초에 200번에서 300번의 진동을 하면 이거를 200Hz에서 300Hz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거는 진동의 정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우리 진동과 관련된 그래프는 이렇게 보통 많이 그리죠. 자, 이렇게 그릴 때 여기 제일 진동이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낮은 곳까지 여기가 바로 진폭이 될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첫 번째 시작해서 그 다음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 거를 그 옆에다 그릴게요. 그냥 여기 처음 시작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여기까지를 주기라고 하는데 1초에 몇 주기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동수 헤르츠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어 준다면 인간이 쉽게 인지를 해서 그 햅틱 반응을 이렇게 또는 가상 환경을 이렇게 뭐랄까 여기 나오는 어떤 가상 환경 시스템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됐죠? 자, 그다음 한편 또 전환의 표지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네요. 자, 봅시다.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자,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 자, 요거를 통해서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원리는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키즈 필름을 활용하여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키즈 필름을 통해서 자, 스키즈 필름을 통해서 우리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스키즈 필름을 통해서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겠죠. 자,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뭐가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뭐랄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이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 압력이 높아질 때 이 공기압보다 높아졌을 경우, 자, 그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공기층이 바로 뭐다? 스키즈 필름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진동 표면에 마찰 계수가 감소하고, 자, 마찰 계수가 감소한단 말은 마찰력이 작아지는 거랑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럴 때 이런 형성된 공기층은 스키즈 필름이라고 하고, 스키즈 필름에 작용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키즈 힘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역시 개념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스키즈 필름은 공기층이고, 그 공기층에 작용하는 유체의 힘을 우리는 스키즈 힘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34번 문제를 같이 보면 조금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지금 햅틱 장치인데, 자, 지금 이 진동 표면, 그죠? 이게 진동 표면이 될 거고, 자,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그죠? 그 사이에 공기압이, 여기 압력이 올라가게 될 거고, 여기 공기압 보다 대기압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에 이런 뭐랄까 이 공기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기층을 우리는 스키즈 필름이라 하고, 여기에 작용되는 힘을 스키즈 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요 그림과 같이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자,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설정합니다. 자, 스키즈 필름은 진동 표면에 진동 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우리 진동 표면에 접촉되는 반지름이 h보다 클 때, 자, 요때 스키즈 필름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동 진폭 또는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자, h로 이렇게 나눈 h로 나눈 값이 이제 클수록 스키즈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h 값이 일정할 경우 진동 진폭이 커지거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질 경우, 그죠? 또는 진동 진폭이나 반지름이 동일할 경우, 그때는 이 h 값이, 그죠?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작아질 경우, 그죠? 작아질 경우 스키즈 힘이 커집니다. 그러면 스키즈 힘이 커질수록 마찰 계수는 어떻게?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찰 계수가 작아진다는 말은 마찰력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마찰 계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 즉 마찰력이 큰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촉감, 자, 그 다음 작은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촉감. 자,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그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찰 계수를 변화를 시키면 이 물체가 부드럽고 뭐랄까 거칠고 울퉁불퉁한 것을 통해서 물체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찰 계수를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럼 마찰 계수를 변화시킨단 말은 뭐가? 스키즈 힘이 바뀐단 말인 거죠. 그럼 스키즈 힘이 바뀐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 진동 진폭을 조절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즉 진동 진폭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치기를 알 수 있어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가지문입니다. 자, 가지문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 게 요 부분에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많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손을 통해서, 아이고, 자, 좀 키워볼게요. 자, 손으로 햅틱 장치를 이렇게 만지면 이 가상 물체에서는 포스 피드백을 준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가상 물체를 인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는데, 자,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이 진동 촉감이고, 그 진동 촉감은 무엇을 통해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앞전 구동 장치는 그 앞전 소자 내부에 쌍극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쌍극자들을 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장과 늘어남과 줄어들음, 수축을 반복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진동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자, 이 진동은 전압의 세기와 비례하죠. 즉, 전압의 세기가 세지면 진동수도 늘어나고 진폭도 커지고, 전압의 세기가 줄어들면 진동수도 줄어들고 진폭도 줄어든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전압 조절로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진동수가 200에서 300Hz인데, 자, 이 200에서 300Hz를 뭘 통해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가상 물체의 종류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데, 자, 그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이 스키즈 필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스키즈 필름이 뭐냐? 바로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이 공기층은 그 형성 조건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진동 진폭이 1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 접촉면 반지름이 H, 즉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보다 클 때, 자, 그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거기 스키즈 필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스키즈 힘이라고 하는데, 이 스키즈 힘은 진동 진폭 또는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우리 H, 즉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 거리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 자, 이 나눈 값은 마찰 계수와 반비례합니다. 즉, 스키즈 힘이 커지면 마찰 계수는 작아지고, 스키즈 힘이 작아지면 마찰 계수는 커집니다. 물론 이 마찰 계수 이꼴 마찰력이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럴 때 마찰 계수가 큰 물체는 거친 촉감, 작은 물체는 부드러움, 일정하지 않은 물체는 울퉁불퉁한 촉감을 가짐으로써, 자, 우리는 마찰 계수를 통해 그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가지문입니다. 좀 내용이 좀 많고 복잡했죠. 자,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지문으로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지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햅틱이란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자, 우리 앞에 나왔던, 자, 이렇게 햅틱 장치라는 말에서 나온 이 햅틱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자,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한다. 자, 지금 햅틱스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렇죠? 촉각과 일단 관련된, 그렇죠? 지각 과정,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 분야를 햅틱스라고 얘기하네요. 자, 햅틱스에서는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현실과 가장 가까울수록 이 가상 촉감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 단락에는 바로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은 어떻게 되냐? 자,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감각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자,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 이 신호가 촉각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됩니다. 자, 우리 이 촉감을
우리 햅틱 반응은 이 촉감과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촉감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 자, 요런 거는 좀 중요시하게 자,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전달되고 나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신호 있죠? 그죠? 수용체에서 반응했던 이 정기적 신호. 자, 이 정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즉 자극에 비례하네요. 자, 그 다음에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기적 신호는 자극의 강도가 커질수록, 그 다음에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그럼 그 신체의 피부가 어디냐? 바로 대표적인 게 손입니다. 그죠? 자, 이 손이 다른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손은 되게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고문할 때 손가락 끝에 막 바늘을 찔러서 막 고문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 자, 먼저 기계 수용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화학적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자극이에요. 자,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자,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항 대립 나눴네요. 자, 이 속도에 따라 빠른 수능 그리고 느린 수능 수용체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이 어떤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만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 자극이 그래서 이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을 때, 일정할 때는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와 달리 느린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얘는 즉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 자극이 일정할 때 발생하는 거죠. 즉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 즉 변화가 있을 때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가해지는 동안에 발생하는 거죠. 이거 반대입니다, 서로. 자, 그 다음에 또한 정기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또 나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 지름이 2에서 8mm인 타입 1 수용체, 그 다음에 지름이 10에서 1000mm인 타입 2 수용체, 이렇게 나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그 감각 수용장 넓이에 따라서 작은 거 넓이에 따라서 타입 1 수용체, 타입 2 수용체 나뉘는데, 얘는 넓이가 작은 거, 얘는 넓이가 넓은 거, 큰 거, 이렇게 합시다. 자, 감각 수용장이란, 자, 이제 감각 수용장의 정의를 또 내려주고 있네요. 자,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수용체가 되겠죠. 그러면 클수록, 즉 타입 1보다 타입 2가 크니까 타입 2일수록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어떠냐? 약한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고문을 가할 때 손가락 끝에 바늘을 찌르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우리 손가락 끝에 우리 가시 박히면 엄청 아프잖아요. 자, 그런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신체 부위에 따라 수용체 종류가 다르다. 자, 그러면서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자, 됐죠? 자, 한편 자,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 자극을 받기 때문에, 자,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는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응을 하지만이죠,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는 달라진다고 하네요. 자, 그냥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물체와 접촉하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밑에는 뭐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가 나와야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예시네요.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물체의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에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 기체 수용체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거 가에서 나왔던 말이죠, 그죠? 이거 우리 가에서, 가 지문에서 물체의 종류, 우리 스키즈 힘을, 자, 스키즈 힘에 따라서 우리 마찰 계수가 달라지고, 그 마찰 계수가 달라짐에 따라, 맞죠? 우리는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됐죠? 자,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좀 정리해야 되겠죠? 먼저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자, 1Hz 이하, 자,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30에서 40Hz, 그 다음에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200에서 300Hz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느린 수는 타입 1은 1Hz 이하, 그 다음에 빠른 수는 타입 1 30에서 40Hz, 그 다음에 빠른 수능 타입 2 200에서 300Hz, 그렇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수능 타입 2는 기계 수용체 중 역치가 가장 낮아서, 우리 역치라는 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최소치, 그 최소치가 가장 낮아서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치가 가장 낮다. 그래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 지문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역시 나 지문도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같이 한번 보죠. 자, 햅틱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촉각 인지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촉각이 인지되는 과정은, 자, 자극이 피부에 가해지면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데, 자, 이 전기적 신호는 자극의 강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적 신호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이 되는데, 특히 이 체감각 피질의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피부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즉 전기적 신호가 세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체감각 피질로 전기적 신호가 가해지면 우리는 이 신호를 자극을 자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피부가 바로 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물리적 자극을, 자, 맞죠?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를 기계 수용체라고 하는데, 자, 이 기계 수용체는 의 종류는, 자, 감각 수능의 속도와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감각 수능의 속도는 에 따라 빠른 수능 수용체, 느린 수능 수용체가 있는데, 빠른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만, 일정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느린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 즉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가해지는 동안에만 일어나는 겁니다. 일정하게. 자, 그 다음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넓이가 좁은 것을 타입 1, 넓은 것을 타입 2라고 합니다. 자, 타입 1은 손가락 끝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 그 수가 많다고 합니다. 타입 2는 되게 영역이 넓은 건데 당 영역이 넓으니까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용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우리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자극이 가해지면 모든 기계 수용체가 다 반응을 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는 달라진다고 하죠. 자, 그럴 때 이 주파수의 영역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느린 여기 좀 빠졌네요. 자,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는 1Hz 이하에, 빠른 수능 타입 1은 30에서 40, 빠른 수능 타입 2는 200에서 300. 자, 그럴 때 200에서 300은 역치가 가장 낮고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지문을 통해서 바로 이 주파수가 바로 인간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라고 얘기했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역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문을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된 지문을 바탕으로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나의 답이 있어야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 1번 가상환경 사용자는 왜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가에서 200에서 300Hz가 가장 인간이 잘 인지할 수 있는 진동수라고 했었죠. 자, 그럴 때 나를 통해서는 바로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가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인지하는데 진동에서 반응을 하는데 자, 이 수용체가 역치가 가장 낮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답 1번은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 이유는 뭘까?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자, 그 과정이 나의 두 번째 단락에 있었죠. 자극이 들어오면 수용체 활성화되고, 자, 수용체 활성화되면 전기적 신호가 어디로?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4번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 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햅틱이 촉각의 만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번 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손이 바로 체감각 피질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게, 그죠?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통해서 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3번은 지금 오답률이 55.5%로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맞죠? 자, 특히 3번을 26%가 3번을 선택을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가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는 다르다. 그렇죠. 우리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손목이나 위로 올라갈수록 그 분포가 적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올바른 설명이 되겠고, 자,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자, 전기적 신호는 강해지죠. 자, 그러면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 자, 그 영역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은 부위가 손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외부 자극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전기적 신호가 커진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자, 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을 하고 단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적 수용체는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죠. 자, 4번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 인장은 이제 거기에 쌍극자가 양극으로 끌려갔을 때, 수축은 양극에서 멀어졌을 때, 맞죠? 이루어지는 거니까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물리적 신호에 해당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자,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는
느린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가해지거나 사라질 때는 빠른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역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34번이 지금 오답률이 62.9%로서 거의 아마 거의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한 개이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높았던 문제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는 거를 찾는 문제고. 자, 우리 지금 이 보기 그림을 통해서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는 건데, 자, 이 A분이 스키즈 필름이고요. 자, 이 C가 우리 손가락과 그다음에 진동 면의 어떤 높이를 얘기하고, 자, B가 이게 진동 진폭이 되겠네요. 이게 이렇게 흔들릴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스키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을 도식화했다. 그죠? A는 공기층, B는 진동 진폭,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 거리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자, 1번. 자, A는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를 감소시킨다. 자, A는 주변의 공기압보다 압력이 높아서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면, 그죠? 마찰 계수가 감소되고 마찰력이 감소되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죠. 자, 그다음에 2번. 비진동 진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 가까이 가져가면 H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우리 스키즈의 힘은 진동 진폭을 H로 나눈 값이었잖아요. 얘가 고정돼서 H가 줄어들면 스키즈 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분모가 줄어드니까 스키즈 힘은 올라가야 되겠죠. 스키즈 힘이 올라가면 마찰 계수는 낮아지고, 마찰 계수가 낮아지면 마찰력은 감소하니까. 자, 이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네요. 3번. 자, B를 1마이크로미터 이상 유지한 상태, 스키즈 필름이 형성된 상태죠. 그다음 0은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죠. 가 반복되면 반복되는 진동 표면을 만지게 되면, 자, 지금 이 진동 표면은 스키즈 필름이 형성됐다가 형성되지 않았다. 즉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죠. 자,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으면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게 되죠. 맞죠? 우리 마찰 계수가 커지면 자, 우리 여기 나와 있었죠. 자, 마찰 계수가 커진 물체를 만질 때는 거친 느낌, 작은 물체를 만질 때는 부드러운 느낌,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 자, 요거로 연결시켜서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C가 일정한 상태. 자, 지금 높이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즉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자, H가 일정한 상태에서, 자,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우리 스키즈 힘은 또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커지면 스키즈 힘이 커지고 똑같이 마찰 계수는 작아지고, 그러면 마찰력은 감소한다. 올바른 설명이 되겠네요. 자, 5번.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입니다. 자,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진동 진폭이 커지죠. 즉 B가 커집니다. 그죠? 자, 그때 B를 C로 나눈 값. 자, C는 H죠. 손가락을 그대로 있는 거니까 C는 일정한 상태죠. 그죠? 그러면 H분의 진동 진폭이니까, 그죠? 진동 진폭. 자, 이게 바로 스키즈 힘이잖아. 맞죠? 자, 그럴 때, 자, H는 일정한데 진동 진폭이 커지죠. 그러면 스키즈 힘은 커지죠. 마찰 계수 작아지죠. 마찰 계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부드러운 촉감이죠. 자, 그래서 거친 느낌은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거 우리 스키즈 힘에 따라서 마찰 계수 변화, 요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이런 것들은 좀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고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하게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자,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인데, 자, 기억은 사용자가 가상물질을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 물체 표면의 거치기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초음파 진동을 제어를 하면, 맞죠? 그냥 진동이 커지고 작아지고, 맞죠? 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스키즈 힘이 달라지고, 스키즈 힘이 달라지면 뭐가? 마찰 계수가 달라지고, 마찰 계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이게 거칠고 부드럽고
울퉁불퉁하고, 그렇죠? 자, 이런 촉감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물체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됐었죠. 그지?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자, 됐죠? 자, 그다음에 36번입니다. 자, 나를 바탕으로 이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는 내용인데, 자, 기억.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죠? 촉각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안경을 착용할 때 또는 벗을 때, 자극이 가해졌을 때 또는 사라졌을 때. 뭐죠 이거? 바로 빠른 수능 수용체죠. 맞죠? 자, 그래서 1번이 올바른 설명이 되는 거죠. 그지? 자, 니은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래 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하였는지 맞히게 한다면, 우리 이거는 어떤 반응의 민감도를 묻는 건데, 아래 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히 맞췄고 등 부위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즉 아래 입술이 훨씬 더 반응이 민감하단 말이죠. 자, 우리 반응의 민감도는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의 피부일수록 민감하고요. 타입 1 수용체가 타입 2 수용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맞죠? 이거 다 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체감각 피질에서 더 넓은 영역의 피부는 아래 입술이다, 등 부위다. 아래 입술이다. 그죠? 그리고 아래 입술에 타입 1 수용체가 더 많다. 자, 그러니까 자, 2번과 3번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다음 5번. 디귿. 100명의 피시험자에게 자, 1, 10, 40, 100, 30, 300, 500 헤르츠로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했더니 거의 모든 사용자는 자, 1에서 10, 1과 10은 부드러운 촉감 나죠. 그 다음에 40과 100은 약간 거친, 300과 500은 다소 거친으로 분류했으며, 모든 PC 실험자는 이렇게 10, 100, 500의 헤르츠의 진동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1헤르츠는 느린 수능 타입 1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0헤르츠는 빠른 수능 타입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0헤르츠는 빠른 수능 타입 2였습니다. 자, 그럴 때 부드러운 촉감은 느린 수능 타입 1, 거친 촉감은 빠른 수능 타입 1과 빠른 수능 타입 2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움과 거침을 나누는 거는 타입 1과 타입 2의 차이가 아니고 느리느냐 빠르느냐에 따라서 거치냐 부드럽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 수용 장의 넓이에 따라서가 아니라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피실험자는 이때도 다 감지한댔죠. 그 말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이외의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도 감지했으니까. 그래서 5번은 올바른 설명이 됩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 37번. 자, 우리 어휘 문제인데 A에서 E를 바꿔 쓰는 건데, 자, 이번은 어휘 문제는 뭐 너무 쉬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해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뜻을 좀 적어줬으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뜻을 내가 좀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 과학 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들 좀 내용이 길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은 정보들이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도 꽤 있는데,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그죠? 자, 이 지문을 공부를 하고, 자, 이런 지문도 사실은 근데 지문만 정확하게 읽어낸다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